우리 2학년 학생들 한국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양난 이후의 조선의 경제는 어떻게 변화하였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선 후기 경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양난 이후라는 건 외란과 호란 이후를 얘기합니다. 임진왜란과 우리가 두 번의 호란을 거치면서 굉장히 조선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특히 경제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전기에 임진왜란 이전이 되겠죠.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은 유교적 민본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농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농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신에 상공업은 통제를 했던 것이 조선 후기 조선 후기 경제의 특징이었죠. 그런데 양난 이후에는 경제가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요. 임진왜란 이후에 인구가 굉장히 많이 감소했고 농경지가 황폐해지고요. 농촌 경제가 파탄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통제를 했었는데 상공업을 통제했었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국가의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게 되는 거죠. 정부는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요. 이제 사람들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정부에서 세금을 깎아줍니다. 정부에서 걷는 세금은 우리가 수취 체제라고 하거든요. 받을 수, 취할 취. 나라에서 세금을 취하는 건데 이 수취 체제를 개편하게 돼요. 어떤 방향으로 개편하겠어요? 당연히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세금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수취 체제를 개편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지배계층은 농업 생산력을 증대하려고 하고 상공업 활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상공업 통제가 약화되면서 우리 조선 후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된다라는 것을 들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수치체제 개편에서요. 제일 먼저 배울 법은 대동법입니다. 요거는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고요. 여러분 시험에서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될 내용이에요. 대동법 같은 경우는 내용을 살펴보자면 공납입니다. 공납. 공납은 우리가 조선 전기에 집집마다 우리가 토산물, 그러니까 각 지역의 특산품을 현물로 납부하던 세금이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가호마다 토산물로 징수했어요. 집집마다 물건으로 냈었는데 요거를 어떻게 바꾸게 되냐면 토지 결수에 따라서 쌀로 납부하게 되는 거죠. 토지 결수에 따라서 쌀로 납부한다. 자, 이 토지 결수로 내기 때문에 전세로 전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토지 결수,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쌀로도 내고요, 삼배로도 내고, 무명으로도 내고, 동전으로도 징수한다라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현물로 납부하는 게 아니라 뭐 나주가 특산품이 배다. 그러면 배를 냈었는데 이제 배로 내는 게 아니라 돈이 되는 화폐의 가치로 내는 거죠. 각 지역에 따라 다른데요. 우리 전라도처럼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은 쌀로, 그 다음에 강원도는 삼배로, 뭐 황해도는 동전으로 이렇게 내는 것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연히 토지 결수에 따라서 내기 때문에 누가 많이 내겠어요? 땅을 많이 가진 지주들이 내게 되겠죠. 그리고 땅이 없는 농민들은 굉장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농민에겐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꼭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 바로 영양입니다. 이 대동법을 실시하게 돼서 생각해 보세요. 나라에서 필요한 건 특산품인데 임금님 창고에 쌀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 쌀을 가져다가 임금님에게 그 나라에서 필요한 특산품을 사서 납품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공인입니다. 그래서 공인이 등장하게 되고요. 공인은 물건을 사서 납품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고요. 특히 공인 같은 경우는요, 물건을 사서 납품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물건을 사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조선 후기의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을 촉진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동법은 여러분이 보는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작년에 3번이나 여러분한테 대동법을 물어보는 문제가 모의고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 제도의 실시 결과로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박납의 폐단을 막기 위해 시행되었던 가. 여기서 말한 박납의 폐단이라는 것은 바로 현물로 납부하는 과정에서 대신 납부하는 폐단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동법을 시행하게 된 거고요. 전국적으로 확대되는데 100년이 걸렸대요. 이유는 양반 지주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기 때문이죠. 자, 집집마다 가호를 기준으로
현물로 납부하던 공물을 자 토지 결수에 따라 쌀 등으로 부과한다. 이게 바로 대동법이죠. 그래서 토지를 많이 가진 지주층이 크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결과, 우리 대동법이 실시된 결과 결작이 징수됐다. 결작이라고 하면 균역법의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 향약이 보급됐다. 뭐 대동법과는 관계가 없을 거고요.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물건을 사서 납품할 누가 등장하게 됐다고요? 공인이 등장하게 됐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뭐 4번과 5번은 관계가 없는 얘기가 되겠죠.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가 제도의 시행 결과로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여기 그림, 글자, 그리기 및 해설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공물을 현물 대신 쌀로 납부하는 장면. 자, 공물을 뭘로 낸다? 쌀로 낸다. 그 다음에 누가 등장했어요? 공인이 등장했죠. 공인이 물품을 구매하는 장면. 그 다음에 관리가 공인이 구매한 물품을 받는 장면. 그래서 내가 그린 글자로 표현한 단어는 바로 대동법이죠. 이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공물을 뭐의 기준으로요? 토지 결수에 따라서 뭘로 냈다고요? 쌀로 납부하면서 자 이게 제일 중요하죠. 백성들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바로 대동법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대동법의 결과를 고르면 됩니다. 자, 대동법의 결과 우리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 발달이 촉진되었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죠.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자주 나오고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둬야 될 게 조선 후기 경제는 상업이 발달했다.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다. 이것을 촉진시킨 법이 대동법이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봤어요. 자, 집집마다 내던 토산물 대신에 토지 결수에 따라 쌀이나 옷감이나 동전으로 납부하게 됐고요. 자, 처음에 시행할 때는 여기 경기도에서 시행을 합니다. 이때가 1608년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국으로 확대가 되는데 1708년, 무려 몇 년이 걸린 거죠?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공납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서 이 법, 바로 대동법이 시행되는데요. 인해서 나타난 사실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라고 했어요. 바로 이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누가 등장했다고요? 바로 공인이 등장하였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이렇게 세 문제가 작년에 모의고사에서 대동법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였고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둬야 될 것은 대동법은 토산물을 토지를 기준으로 쌀로 납부하게 된 그러한 법이고요. 그 과정에서 공인이 등장하고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을 촉진시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도 중간고사에서도 서술형으로도 대동법에 대해서 물어볼 거고요. 또 여러분이 보는 모의고사에서도 잘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둬야 되고 중요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대동법에 이어서 영정법을 볼 건데요. 영정법은요, 전세예요, 전세. 전자가 밭전자잖아요. 그래서 땅에 대한 세금이고요. 풍용에 관계없이 1결당 쌀, 4두에서 6두를 징수한다. 조선 전기로 따지면 가장 최저의 세액을 적용한 건데요. 자, 요거는 인조 때 시행이 됐지만 토지가 없는 농민한테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여러분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부분은 아니에요. 자, 세 번째로는 균역법입니다. 소 제목의 이름도 대동법과 균역법의 시행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자, 대동법 알아둬야 되고요. 자, 이 균역법 같은 경우는 영조 임금 때 시행이 되는데요. 영조의 민생 안정책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영조 임금님이 백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균역법을 시행하는 거예요. 자, 이 균역법이 나오게 된 배경은 군포의 납부 경향이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군대 가는 대신에 포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군포를 너무 불법적으로 징수를 하게 돼서 농민의 부담이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군포를 보통 농민들이 두 필씩 1년에 두 필을 냈었는데요. 자, 두 필을 내던 군포를 한 필로 줄여준 겁니다. 자, 두 필씩 내던 군포를 한 필로 줄여준 거죠. 그러면 두 필 냈었는데 한 필로 줄어들었으니까 절반으로 줄어들었잖아요. 농민의 부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만큼 국가의 세금 부담도
세금 액수도 줄어들었겠잖아요. 그래서 줄어든 군포 수입은 결작이라고 해서 1결당 2두의 쌀을 새로 부과를 했고요. 선무군간포라고 해서 양반에게도 선무군간이란 이름을 주어주고 군포를 부과를 했다고 합니다. 자, 징수 과정에서 폐단이 여전히 존재했고요. 군포 면제자, 이 군포 면제자는 대부분 양반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조선 후기에 가면 우리 양반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잖아요. 양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군포 면제자가 증가해서 농민의 부담이 또다시 증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긴 하지만 균역법은 여러분 시험에서 자, 영조 임금님을 물어볼 때 보기 중에 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영조 때 있었던 일 물어볼 수 있는데요. 답은 균역법이 시행되었다라고 나온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 교과서 그 수치제재 개편 다음으로 가서 이제 농민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는데요. 이제 양난 이후에는요, 정부가 개간을 장려합니다. 그래서 면세 혜택도 주고요, 경지 면적이 늘어나게 되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 바로 이 모내기가 확대됐다라는 겁니다. 모내기법의 확대. 자, 모내기라는 건 뭐냐? 여러분 논농사, 벼농사를 지을 때요.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 직파법을 써요. 자, 직파법이라는 건 이렇게 논이 있으면요. 씨를 막 뿌려요. 씨를 막 뿌리면 씨가 막 이렇게 그 좀 여기저기 뿌려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직파법이 모내기법으로 바뀝니다. 자, 모내기법으로 바뀌면 모내기는 여러분 혹시 그 텔레비전에서 모내기 하는 모습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양쪽 끝에 사람들이 못줄을 잡아주고요. 사람들이 쭉 서가지고 줄 맞춰서 딱 이렇게 모를 심습니다. 모를 낸다라는 뜻이에요. 모를 낸다. 모판에다가 모를 키워서요. 모를 낸다. 그래서 우리가 모내기를 다른 말로 이앙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옮길 이자입니다. 그래서 모를 옮겨 심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를 이만큼 키운 다음에 이거를 논에다가 옮겨 심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대충 그리긴 했지만 직파와 모내기의 차이점 보세요. 직파는 씨를 막 뿌려요. 그렇기 때문에 막 이렇게 좀 여기저기 뿌려질 수도 있고 씨가 뿌려지지 않은 곳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모내기는 줄 맞춰서 심어주다 보니까 이 논에 심을 수 있을 만큼 최대로 많이 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내기를 하게 되면요. 수확량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수확량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 농사를 지을 때 가장 큰 노동력이요. 피를 뽑는다라고 하는데 잡초를 뽑아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파할 때는 막 이렇게 여기저기 벼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벼하고 잡초하고 되게 똑같이 생겼어요. 비슷하게. 그래서 뽑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모하고 피를 구분해서 뽑아줘야 되는데 모내기 같은 경우는 그 모를 심어준 그 줄에서 벗어나는 것만 잡초 피를 뽑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감소된다. 3분의 2의 노동력이 감소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노동력이 감소되고요. 수확량은 증가가 되고요. 거기다 더 좋은 거, 세 번째, 뭐가 가능하다? 이모작이 가능합니다. 이모작이라고 하면 쌀과 보리를 1년에 2번 농사 짓는 건데요. 직파를 하면요. 직파는 3월에 해야 됩니다. 3월에. 3월에 해야 되기 때문에 보리를 수확을 하는 게 4월이에요. 그래서 직파법을 쓰는 논에다가는 보리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내기는 보통 5월 초에 하죠. 그래서 모판에다 모를 키운 다음에 모를 옮겨 심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늦게 해요. 그래서 보리 농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좋은 점, 모내기법을 하게 되면 노동력이 감소되고요. 수확량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확대된다라고 하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이건 제가 서술형으로 물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모내기를 하면 좋은 점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내기를 하는 게 좋은데 왜 모내기를 국가에서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비가 안 오면 거의 쫄딱 망해서 건질 게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 사람들이 국가에서 금지를 해도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모내기법을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모내기가 확대가 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증대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모내기를 하게 되면서 뭐가 가능해졌냐면요. 광작이 가능해집니다. 광작은요, 넓을 광자예요. 그래서 넓은 땅을 경작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모내기로 절감된 노동력을 활용해서요, 경작지 규모가 확대됩니다. 경작지 규모가 확대되는 걸 광작이라고 해요. 넓은 땅을 혼자서 농사를 짓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40마지개 땅이 있으면 혼자 농사를 못 지니까 10마지기만 짓고 나머지 30마지기는 A, B, C의 농민들한테 소작을 줬어요. 그런데 이제 노동력이 많이 절감이 되고 모내기법을 하게 되면서 혼자서 40마지기를 다 짓게 된 거죠, 농사를. 그러면 굳이 나머지 30마지기를 소작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40마지기를 다 농사지어서 분홍이 되겠죠. 하지만 나에게 그 A, B, C라고 했던 그 소작농들은요, 나한테 소작을 받았던 소작농들은 땅을 얻지 못해서 영세 상인이나 임노동자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로 전락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농민층이 분화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농민층의 분화라고 하는데요. 자, 농민 계층이 여러 계층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게 바로 이 조선 후기 농업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가 발달하게 되냐면 상업적 농업이 발달을 하게 돼요. 자, 상업적 농업. 사실 조선 전기까지 농업은요, 자급자족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급자족. 내가 먹으려고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상업이 발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시장에 내다 팔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작물을 재배하게 되냐면 상품 작물을 재배하게 돼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작물을 재배하게 되는 거죠. 시장에 내다 팔았을 때 돈이 될 만한 그러한 작물을 재배한다. 상품 작물 재배가 확대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 작물에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인삼이라든가 면화, 담배, 채소, 쌀 이런 것들의 상품화가 활발해진다라고 해요. 특히 담배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으로부터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상품 작물이라고 하고요. 조선 후기에는 이렇게 상품 작물 재배가 확대된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제가 여기다 별표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조선 후기 경제를 물어볼 때 상품 작물이 재배되었다, 상품 작물 재배가 확대되었다,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였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조선 후기 경제의 특징으로 여러분 물어보는 모의고사에서 보기 중에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양난 이후에 조선의 경제 어떻게 변화했을까라는 부분에서요, 정부에서 수취체제 개편, 세금을 줄여준 내용과 그 다음에 농민들이 노력해서 모내기법이 확대가 되고 모내기법을 통해 광작이 가능해지고 또 농민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수공업이라든가 광업 이런 부분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